안녕하세요. 와,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데요. 브리검 영대학교에 아주 깊이 있는 학위 논문도 있고, 또 영화 매체 콜라이더의 순위 기사, 그리고 레디스레드에 있는 팬들의 토론까지. 와, 스티븐 킹이라는 한 작가를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파고들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자료들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스티븐 킹은 왜 그냥 공포소설의 왕, 이걸로만 불리기엔 좀 부족할까 하는 점이요. 거의 반세기가 넘었잖아요. 어떻게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는 걸까요?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서 생존과 도덕성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우선 스티븐 킹이 어떤 작가인지 가볍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소설만 거의 70권에 단편은 뭐 수백 편이고요. 정말 쉴 새 없이 글을 쓰는 작가죠. 저도 그의 책을 몇 권 읽어봤는데 문체가 굉장히 직설적이면서 흡입력이 강하더라고요. 마치 옆에서 친구가 이야기해주는 것 같아서 아무리 기괴한 설정이라도 현실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그가 창조한 공간입니다. 많은 작품들이 실제 미국 메인주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 안에 대리, 또 캐슬록, 세일럼스롯 같은 가상의 마을을 만들었죠. 잠깐만요. 그럼 그 마을들이 그냥 소설 속 배경이 아니고요. 다른 작품에 계속 나오면서 서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마치 마블 영화처럼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일종의 스티븐 킹 유니버스인 셈이죠. 그리고 이 마을들은 단순한 장치를 넘어서 킹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담아내는 그릇 역할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미국 소도시지만 그 이면에는 끔찍한 위선과 폭력, 뭐랄까 사회적인 악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아, 예를 들어 소설 그것의 배경인 대림은요. 마을 전체의 무관심과 암묵적인 동의가 페니와이즈라는 괴물을 수십 년간 키워낸 거나 다름없거든요. 괴물 자체보다 그 괴물을 존재하게 만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바로 킹의 공포가 가진 핵심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것을 읽었을 때도 그 광대 페니와이즈 자체보다 아이들의 위험을 그냥 외면하고 못 본 척하는 어른들 모습이 훨씬 더 소름 끼쳤던 기억이 나요. 결국 진짜 공포는 우리 주변의 평범함 속에 있다는 그런 메시지군요. 네,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 깃든 악과 마주했을 때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게 킹이 던지는 진짜 질문인 셈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세계관까지 만들어서 평범한 마을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는 건 단순한 괴물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겠죠. 마침 보내주신 BYU 논문이 바로 그 인간의 선택 문제를 파고들고 있어서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도덕적 생존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 굉장히 신선했어요. 네, 그 논문은 스티븐 킹의 세계에서 생존은 단순히 괴물로부터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육체적 생존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도덕적 생존. 그러니까 인간성을 잃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라는 분석이죠. 그리고 그 도덕적 생존의 열쇠가 바로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에 대한 이해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고요. 인간의 어두운 면을 이해해야만 도덕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니. 이거 얼핏 들으면 좀 모순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논문이 아주 흥미로운 비교를 합니다. 바로 세 명의 어린 소년 주인공을 통해서요. 첫 번째 인물은 셀럼스롯에 나오는 마크 패틀이라는 소년입니다. 이 아이는 공포소설과 괴물 영화의 광팬이에요. 아, 주변 어른들이 보기엔 좀 이상하고 음침한 취미를 가졌다고 생각할 법한 그런 아이네요. 맞습니다. 부모님도 아들의 취미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죠. 그런데 마을에 진짜 뱀파이어가 나타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른들은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우왕좌왕하는데 공포물을 통해서 악의 속성을 이미 알고 있던 마크는 유일하게 그 위협의 본질을 꿰뚫어봐요. 심지어 대처법까지 알고 있죠. 십자가의 힘을 믿고 뱀파이어를 집안으로 초대하면 안 된다는 규칙 같은 거요. 와, 그거 정말 역설적이네요. 부모님은 그런 끔찍한 거나 본다고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 끔찍한 것들이 현실의 악에 대한 일종의 백신 역할을 한 셈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정반대예요. 필요한 것들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브라이한 로스크라는 소년인데요. 이 아이는 야구 카드 수집이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아주 순수하고 평범한 아이죠. 문제는 인간의 악에나 유혹에 대해 전혀 배운 바 없는 뭐랄까 교육받지 않은 순수함의 상태라는 겁니다.
마크와는 정말 정반대 캐릭터군요. 네. 그래서 악마나 다름없는 가게 주인이 희귀한 야구 카드를 미끼로 사소한 악행을 제안했을 때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리고 그 작은 악행이 도미노처럼 번져서 결국 마을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비극의 시작점이 되고 맙니다. 순수함이 오히려 독이 된 경우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소녀는 어떤가요? 세 번째는 데스퍼레이션의 데이비드 카버입니다. 이 소녀는 앞선 두 살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랑 같이 미이라 같은 고전 공포영화를 보면서 허구의 악을 학습했고요. 동시에 끔찍한 가족의 비극을 겪으면서 종교적인 믿음을 통해 실제 악의 존재와 씨름하게 됩니다. 즉, 공포 장르를 통한 간접 학습과 종교적 통찰을 통한 직접적인 경험,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절대적인 악에 맞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결국 스티븐 킹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니 살아남지 위해서는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네요. 세상에 어떤 악이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도 어떤 어둠이 있을 수 있는지를 직시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숙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순진무구함은 보호막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에 노출된 상태라는 것. 그것이 킹이 공포를 통해 던지는 도덕적 교훈 중 하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면의 갈등, 순수함과 악의 대결 같은 심리적인 공포를 스크린으로 옮기는 건 정말 어려운 작업일 것 같아요. 실제로 레딧 트레드를 보니까 팬들이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더라고요. 한 유저가 던진 질문인데, 왜 스티븐 킹 원작 최고의 영화들은 공포물이 아닐까? 이 질문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죠. 실제로 쇼생크 탈출이나 스탠바이미, 그린마일 같은 작품들이 평론가나 대중에게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니까요. 레딧의 팬들은 그 이유를 킹의 공포가 본질적으로 시각적이기보다는 심리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심리적 공포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킹은 괴물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기보다는 그 괴물을 마주한 인물의 내면을 파고드는 데 탁월한 작가입니다. 독자의 마음속에 공포의 씨앗을 심어놓고 각자가 가진 개인적인 불안과 상상력을 통해서 그 공포를 완성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것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어른들에 대한 불신과 무력감, 미저리에서 주인공이 느끼는 절망감 같은 것들이요. 맞아요. 저도 그것 읽을 때 가장 무서웠던 건 페니와이즈의 기괴한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는 아이들의 그 절대적인 고립감이었어요. 그 분위기를 카메라 렌즈로 똑같이 잡아내기는 정말 힘들 것 같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자들은 그 미묘한 심리 묘사 대신에 눈에 보이는 괴물이나 자극적인 장면에 집중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말하죠. 그것은 광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셀렘스로튼 뱀파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핵심은 극한 상황에 던져진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저항하는지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공포 영화로 꼽히는 작품들은 그 심리적인 부분을 잘 살려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미저리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미저리가 성공한 이유는 초자연적인 요소 없이 지극히 현실적인 공포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광적인 팬에게 감금당한 작가라는 설정 자체가 이미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주잖아요. 또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의 미스트는 원작의 심리적 공포를 스크린으로 아주 잘 옮겼을 뿐만 아니라 원작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암울한 결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티븐 킹 본인도 영화 결말이 더 낫다고 인정할 정도였죠. 아, 그 유명한 미스트의 결말. 정말 보고 나서 며칠 동안 멍했던 기억이 납니다. 희망이 완전히 분쇄되는 느낌이었죠. 반면에 실패한 각색의 대표적인 사례도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사례는 아마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샤이닝일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은 영화사의 길이 남을 공포 영화의 걸작으로 꼽히잖아요. 그런데 원작자는 그걸 실패한 각색이라고 본다뇨. 스티븐 킹이 생각한 핵심과 큐브릭 감독이 본 게 그렇게나 달랐던 건가요? 네, 아주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킹이 샤이닝 원작 소설에서 그리고자 했던 핵심은요. 알코올 중독 문제와 싸우면서 가족을 사랑했던 평범한 가장 잭 토렌스가 고립된 호텔의 악한 기운에 서서히 잠식당하면서 미쳐가는 비극이었습니다. 선한 인간이 악에 물들어가는 과정의 그 슬픔을 담고 싶었던 거죠. 아, 인물의 도덕적인 궤적, 그 변화에 초점을 맞췄던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큐브릭의 영화에서 잭 니콜슨이 연기한 잭 토렌스는 어떤가요?
여가 초반부터 이미 어딘가 불안하고 광기가 서려 있는 인물처럼 보이잖아요. 관객들은 저 사람은 언젠가 미칠 거야 라고 예상하게 되죠. 킹은 이 지점을 가장 크게 비판했습니다. 내 책은 뜨거운 이야기인데 큐브릭은 그걸 차가운 이야기로 만들었다고요. 비극이 아니라 그냥 미친 남자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례야말로 킹이 자신의 작품을 단순한 공포물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투쟁을 다루는 진지한 서사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예시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스티븐 킹은 공포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사용해서 결국 인간의 선택, 도덕성, 그리고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괴물이나 유령 같은 외부의 공포와 싸우는 동시에 자기 내면에 있는 어둠과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점도 꾸준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루저 클럽처럼 상처 입은 개인들이 서로 연대하고 우정을 나눌 때 비로소 거대한 악에 맞설 용기를 얻게 되죠. 그의 이런 문학적 성취가 결국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도 있었죠. 네, 바로 2003년 전미도서상 공로상 수상입니다. 당시 문학계 일각에서는 통속적인 장르 작가에게 너무 과한 상이다라는 비판도 있었지만요. 이 수상이 스티븐 킹이 더 이상 B급 공포소설가가 아니라 미국 문학의 거장으로 인정받았다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작품을 사랑해온 팬들이 알고 있던 가치를 마침내 문학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죠. 오늘 살펴본 자료 중 한 구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데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문장이었어요. 공포 이야기는 겉보기와 달리 사실 매우 보수적이고 도덕적인 장르다. 왜냐하면 금기를 어겼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사회적 규범과 선과 악의 경계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준다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공포가 질서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서의 중요성을 강화한다는 이야기군요. 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는 등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깊이 있는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